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 임대사업자를 콕 집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를 5월 9일 이후에도 계속 해주게 돼 있는데 이런 특혜가 과연 타당하냐며 국민들에게 묻고 빠져나갈 구멍 차단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대책을 놓고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1000건 늘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져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급을 확대해도 일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 짚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택임대 사업 관련 세제를 손질해 부동산 공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주택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들도 보유주택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채 중 1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각종 제도들을 모두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1.3 내란을 앞두고 민간인 노상원 씨의 사조직인 계엄팀 모집책으로 활동하거나 여기에 응해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령부 장교들이 최근 줄줄이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들을 직무 배제하거나 심지어는 예정된 진급을 보류한 건데 군사경찰도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져 온 정보사에 대한 내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의 밤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부대는 정보사령부였습니다.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육사 출신 간부들이 미리 사조직을 결성했고 롯데리아 회동을 거쳐 특수요원들을 실제 집합까지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장관님한테 받은 그 임무 관련돼서 보안 유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노상원, 문상호의 지시를 직접 받아 선관위 체포 계획을 세웠던 김봉규, 정성욱 두 대령은 파면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포섭돼 내란에 가담했거나 최일선 가담자를 포섭한 이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절차,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상원으로부터 결성된 사적 조직에 가담하였고 가담의 대가로 진급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해온 군 당국이 계엄 실행요원으로 참여한 장교들에 대해서도 최근 인사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기밀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100여단 사업단 소속 김모 중령과 HID 팀장 신모 중령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 중령은 계엄팀 모집책 활동 의혹을, 신중령은 계엄 해제 직후 임무 문건을 파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령 진급 대상자로 선발됐던 정보사 박모 소령과 이모 소령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됐던 중령 진급을 보류했습니다.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30여 명 규모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정보사와 방첩사 등 특검 수사력에 미치지 못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1%, 코스닥 지수가 4.33% 급등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등락을 오가며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요동치는 시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부 정책이 있죠. 바로 앞서 보신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그리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에 잠긴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뿐 아니라 주력 기업들의 활약도 필요한데 오늘 AI 열풍에 힘입어 국장 상승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이죠. HBM 신제품을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제품이고 전망은 어떨지 송재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Rubin is here. 지난 1월 CES에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존 AI 칩 블랙웰보다 추론은 5배, 학습도 3.5배 더 빨라졌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처음 장착한 덕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첫 양산 출하 시기를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보다 더 많은 엔비디아 물량의 3분의 2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SK하이닉스도 첫 출하를 위해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램 여러 개를 쌓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길 대역폭을 기존 메모리보다 넓게 만든 건데 6세대로 진화하며 한층 더 길을 넓혔습니다. 고속도로의 차선이 늘어난 거죠. 이동 통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라진 겁니다.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3곳뿐.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어 AI 산업 급부상과 함께 주목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2019년만 해도 삼성이 사업성이 없다며 HBM 조직을 해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묵묵히 기술을 쌓은 SK하이닉스는 4세대 HBM3부터 세계 시장을 장악해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이제껏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 못해 고전해온 삼성이 HBM4부터 다시 SK하이닉스 경쟁 상대로 링에 오른 셈입니다. 반면 삼성을 제치고 엔비디아에 납품해왔던 3위 마이크론은 이번엔 품질 테스트를 통과 못해 낙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용 D램의 가격 상승에 따라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HBM 시장도 두 기업만의 무대가 펼쳐지면서 K반도체 전성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인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당원 여론조사를 주장해온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내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에 모인 민주당 최고위원들. 당초 마라톤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원들에게 합당 관련 의사를 물어보자던 정청래 대표가 여론조사 시행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기로 하면서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겁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전당원 여론조사와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당심을 바탕으로 합당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당 추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터져나온 반대파의 격렬한 반발에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 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합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반발하시는 최고위원님들이 계셨잖아요. 대신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먼저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저녁 최고위 회의를 열어 합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파 의견도 고루 듣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3일로 시안을 제시했던 조국 혁신당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권력 투쟁이라 직격했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득실과 당파적 이익만을 쫓는 하필 완리의 늪에 빠질 때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연대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른바 밀악설과 지분설이 제기되고 민주당 내 합당 부정 여론이 거세지면서 양당 사이 불편한 기류가 뚜렷해진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타카이치 총리를 앞세운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1을 넘게 얻어 단독으로 개헌 발의도 가능해졌는데요. 강경 우파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 반응은 엇갈립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추위를 뚫고 다카이치 총리를 보러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生で見たいなと思って、勢いがね。なんか本当にかっこよくてもうすごい憧れの人です。 과반을 넘어 개헌안 발의까지 가능해진 역사적 대승 뒤엔 이처럼 총리를 향한 압도적 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전격 해산한 뒤 고작 16일 뒤 치러진 선거에서 정책이나 정치 자금 의혹 같은 쟁점은 흐려졌습니다. 사실상 정권의 신임을 묻는 초단기 선거로 당수의 인기 투표처럼 치러졌습니다. 自民党政治を変えてく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がある。それから、非常に大胆でズバッとした物言いをするので、強いリーダーであるというイメージを持たれている。 중의원 해산 당시 국론이 양분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며 우파 성향의 유권자를 겨냥하면서도 선거 기간 중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헌에 대한 직접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민당의 수건인 살상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제고, 대외 정보청 신설 등 하나같이 대내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강경 우파 정책들로 이른바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安全保障政策の強化、そしてまた情報力ですね、インテリジェンス能力の強化、こういったこと、もう本当に一生懸命取り組まなきゃいけない、そんな思いでおります。 확보한 316석으로 최소한 중의원 단계에선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자민당 당론이라고 밝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변신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少しでも早く憲法改正の賛否を問う国民投票が行われる環境を作っていけるように、私も粘り強く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압승을 축하한다며 지역 평화와 번영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극우 세력이 오판에 행동할 경우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